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7번째 과목 내분비 첫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분비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만큼이나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로컬에 보면은 내분비에서 다루는 질환들, 특히 갑상선 질환,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치료받으시는 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진짜 이 과목을 로컬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 측면에서 보자면요. 내분비는 내분비 특유의 그 정해진 검사 순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걸 한번 제대로 외워놓으면은 이제 외운 대로 쭉쭉 가면 되는데, 그게 그 순서에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고 대충 무슨 검사 할 수 있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고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내분비는 국시에서도 비중이 꽤 커요. 그리고 임상에서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분비에서 시행하는 건 내분비는 이제 진단, 치료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치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내분비에서. 근데 내분비는 뭐가 어렵게 나오면 진단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진단을 할 때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검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잘 기억해 놓지 않으면 내분비 공부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의 의미, 그다음에 검사의 순서, 내분비를 공부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첫 단원, 내분비와 대사질환의 접근. 그다음에 요거는 내용이 별거 없어가지고 살짝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종양에서 그 발단 비대증, 요거까지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내분비 대사질환의 접근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짧게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소단은 이 그 호르몬의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아미노산 유도체, 펩타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호르몬을 따지고 보면요. 일부의 호르몬이 아미노산 유도체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펩타이드 호르몬 계통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유도체 계통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격이 이 페니알라닌, 그리고 페니알라닌을 대사하면은 타이로신이 되죠. 요 타이로신을 대사해가지고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요거 세 가지를 이제 카테콜아민 계열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제 흔히 각성제 계통 약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코카인, 암페타민 뭐 이런 친구들인데 요런 친구들은 요 카테콜아민 계통 호르몬,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그 재흡수를 막아가지고요. 약물 그 이제 요런 호르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약물들을 우리가 소위 각성제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트립토판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히스티딘에 나오는 히스타민, 글루탐산에서 나오는 가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뭐가 오리진인지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호르몬들의 대사 과정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테콜라민 계통 호르몬의 대사 산물 보세요. 맨 끝에 메타네프린, 그다음에 바닐 만델릭 애시드, 그다음에 호모 바닐릭 애시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생산이 늘어나는 계통의 종양. 요런 게 있으면은 요런 게 많이 생길 거니까 이 대사산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거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메타네프린은 페오크로모사이토만 진단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바닐만델릭 애시드와 호모바닐릭 애시드 요거는 뉴로블라스토마 신경아세포 종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의 진단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VMA, HVA 요거는 소아과에서 나오고 요 메타네프린은 제가 이제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얘기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은 펩타이드 계통 호르몬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일부만 써놓은 거고 뭐 이제 기타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들의 굉장히 많은 종류들은 거의 다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요. 여기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호르몬으로 FSH, LH, TSH, 베타 HC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호르몬의 알파 체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 체인을 공유한다는 게 임상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임신을 하면은 베타 HCG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베타 HCG가 TSH 대신에 그 사이로이드 글랜드를 자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생겨요. 심하면은 이게 거의 갑상선 항진에 가까운 식으로 이제 TSH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아주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Gestational Hyperthyroidism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올해 유난히 의사 커뮤니티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임산부 때 검사를 했더니만은 이제 안티티피오 뭐 이런 거는 TSI 이런 거는 네거티브가 나오고 이제 TSH가 너무 낮아가지고 임신 때 약간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중요한 게 안티바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안티바디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이제 좀 세기는 하지만은 제스네이저널 하이퍼사이로이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맞는 방향이겠죠. 자, 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게 그 배란, 오뷸레이션 할 때요. 아시죠? 그 여성의 그 생식 주기에서 LH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서지를 탁 하면서 레벨이 아주 피크를 딱 찍으면은 그때 오뷸레이션이 딱 되는 거. 그래서요. 인공적으로 배란 유도를 할 때 LH 대신에 이 베타 HCG를 갑자기 고용량을 탁 줍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다가 그걸 딱 주는 순간 오뷸레이션이 탁 돼요.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의미 있다는 거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있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에서는 중요한 게요. 이제 요거는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고 이건 뭐 임상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가 얘네는 리셉터가 세포 안에 있어요. 왜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요. 이제 라이포필릭 하잖아요. 그래서 그 셀 멤브레인을 지가 맘대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들은 세포 안쪽에 있어도 충분하게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펩타이드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테콜라민 계통 호르몬 이런 거는 이제 셀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들, 뭐 대표적으로 GPCR이라든지 아니면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고요. 걔네들은 기능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 안에 이미 있는 호르몬이라는 세포 안에 이미 있는 엔자임 이런 것들의 기능을 온오프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신호 전달 물질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경로를 활성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경로를 억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은 어떠냐면은 그 리셉터들이 호르몬이랑 결합을 하면은 핵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사인자로 작용을 해가지고 특정 진의 발현 자체를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요건 이제 USML에 보신 분들 기억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면 각성 주기에 따른 호르몬 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제 코티졸간 이게 여기 이제 요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잠잘 때거든요. 이 코티졸은 잘 때 줄어들고 아침에 깨기 직전에 6시 정도까지 될 때 이제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푹 자면은 이렇게 쫙 오르고,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자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깰 때 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레벨이 우리 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호르몬이 뭐 언제 올라가느냐 이런 거는 솔직히 알 필요가 없고요. USMLE 보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호르몬은 시간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검사를 하면은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서 그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따질 때는 첫 번째 시간을 잘 정해서 검사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나 아니면은 억제시키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호르몬의 레벨이 그
분비 유도 물질 아니면 억제 물질에 잘 반응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게 내분비 검사의 중요한 수단이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식욕과 관련된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비만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뇌하수체 전역 질환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호르몬들은 또 굉장히 특이한 게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신호,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만드는 신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호르몬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포살라무스와 안테리어 피추어터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이포살라머스, 안테리어 피추어터리 밑에는 이제 HPA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하이포살라머스, 안테리어 피추어터리, 그 다음에 아드리널 글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머스, 피추어터리, 그 다음에 오바리 해가지고 HPO 엑시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위에서 호르몬의 레벨을 조절하는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피추어터리 또는 하이포피지스라고 하는 뇌하수체가 이제 중간에 그 신호를 약간 증폭하거나 아니면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 이제 표적 장기, 타겟 오르간인 뭐 아드리널 글랜드, 타이로이드 글랜드, 그 다음에 오바리, 요런 글랜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엑시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 뇌하수체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피추어터리를 자극을 하는지, 그 다음에 피추어터리는 어떤 식으로 타겟 올간을 자극하는지, 그 다음에 타겟 올간은 어디이며 각각에서 내는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 요거를 적어놨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아마 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사이로트로핀, 고나도트로핀, 콜티코트로핀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뜻이냐면은 사이로이드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다음에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내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분비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고나도트로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돼서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 고나도트로핀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황체 형성 호르몬과 그 다음에 여포 자극 호르몬,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 트로핀이라는 단어를 트로핀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능의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마 예전에 다 배우셨겠지만 뇌하수체의 그 조직학을 보면은 세포 중에 빨갛게 염색되는 것도 있고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각각이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들 각각을 이제 많이 분비하는 종양들이 뇌하수체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프롤락티노마나 아크로메갈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갑상선 할 때는 뭐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 드물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ACTH를 많이 분비하는 종양, 그리고 이제 쿠싱스 디지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ACTH, 성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TSH를 분비하는 종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 아무 기능도 없이 덩어리만 커진 거. 이런 거를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전체 뇌하수체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합니다. 첫 번째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락토트로프. 요거는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세포가 종양이 된 건데요. 요게 이제 Functioning Adenoma,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계통의 종양이죠. 요것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토트로프,
요거는 이제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종양이 된 건데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크로메갈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뇌하수체가 위치한 부분의 아나토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뇌하수체 굉장히 작은 덩어리죠. 여기처럼 이제 거의 손가락 한 마디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작은 그런 덩어리인데 이 뇌하수체가 놓여 있는 공간이 이 오스테올로지를 보시면은 앞 뒤로는 뼈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운데를 공간을 뭐라 그러냐? 셀라 터시카. 터키식 말안장이다 요렇게 부르고요. 요즘에 터키 대신에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 앞뒤로는 이게 뼈로 꽉 막혀 있네요. 그럼 양쪽으로는 어떤가? 양쪽으로는 여기 뼈만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이렇게 카버너스 사이너스라고 하는 정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피추어토리 글랜드가 아주 옴싹달싹 못하게 꽉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카버너스 사이너스 내부에는 이렇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피추어토리 바로 위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옵틱 카이에즘 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캐버너스 사이너스 여기 가쪽 부분으로는 뇌신경 3번, 4번, 6번 이것들은 이제 눈을 움직이는 신경들이죠. 그 다음에 5번에 1번, 2번 브랜치 옵사믹 너브, 그 다음에 맥셀러리 너브 얘네가 지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사진처럼 이렇게 뇌하수체에 메스가 생긴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메스에 의한 효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가장 흔한 것은 우선 두통. 이 덩어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기니까 나머지 뇌 조직들이 눌릴 거고 그 다음에 뇌압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IRCP 상승에 의한 두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CSF가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이드로세팔러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하이드로세팔러스 뇌하수체 이제 종양 문제로 된 건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은 바로 위로 원래는 옵틱 카이아즘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옵틱 카이아즘은 원래 아까 이제 약간 둥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굉장히 널널한 그런 공간이 돼 있는데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더 커지다 보면은 이 옵틱 카이아즘을 위쪽으로 눌러버리겠죠. 그래서 이 옵틱 카이아즘을 지나는 옵틱 너브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텐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양쪽 안구에서요. 이 바깥쪽 부분의 상은 맺혀가지고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옵틱 카이아즘을 지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옥시피탈 로브로 가요. 근데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쪽에 있는 시신경들은 이렇게 옵틱 카이아즘을 지나서 반대쪽에 옥시피탈 로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망막에 들어오는 신호들은 옥시피탈 로브까지 갈 수가 없겠네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에 들어오는 상들은 사실은 바깥쪽에서 요 동공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 눈의 시야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깥쪽 시야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요. 요 오른쪽이 못 보는 거를 왼쪽이 봐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ice versa. 그래서 약간의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요.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냥 뭐 딱히 안 보이거나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히스토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많이 다쳤다든지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런 등등 시야 장애에 대한 힌트를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줄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 요즘 잘 없어요. 이런 거 힌트를 줄 때 잘 grasp 하셔야 됩니다. 또 뇌하수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생기면요.
그 더욱 종양은 계속 커지려고 하면서 막 활발히 활동을 하겠죠. 근데 나머지 세포들은 짓눌려 버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특히 많이 눌려가지고 분비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 FSH와 LH가 부족하면은 하이포고나디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뭐 어릴 때는 이제 생식샘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다 크고 나서 이렇게 생긴다면은 뭐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뭐 월경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일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TSH와 ACTH가 부족하면은 하이포타이로이디즘과 그 다음에 adrenal insufficiency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성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요런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증상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캐버너스 사이너스 근처에 뇌신경 3번, 4번, 6번, 5번에 1번, 2번 브랜치 이렇게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눌리게 되면은 그때는 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디플로피아, 옵사모플레이지아, 그다음에 눈도 제대로 못 뜨겠죠. 토시스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1번, 2번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얼굴에 감각이 떨어진다. 뭐 요런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 이게 아주 크게 생기면은 뭐 전두엽까지 건드려가지고 이제 성격 변화랄지 사이코틱 심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측두엽, olfactory bulb 이런 걸 건드리면은 후각 상실 생길 수도 있겠고, 또 그 위쪽에는 하이퍼살라무스가 있으니까 하이퍼살라무스를 건드리면은 체온 조절 장애, 식욕 상승, 갈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두통하고 그 다음에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 요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증상들은요 콕 잘라가지고 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피곤하다, 기력이 없다 뭐 요런 식으로 뭔가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형태로 주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매스 이펙트들은 뇌하수체 종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호르몬 이상으로 들어가서 먼저 고프롤락틴 혈증,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 보려면은 프롤락틴의 생리학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요. 프롤락틴은 보시다시피 안티리어 피추어터리에서 분비가 됩니다. 가장 기본 기능은 뭐냐면은 요 유방을 성장을 시키고 모유의 생산을 촉진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아이를 낳으면은 바로 젖을 먹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 프롤락틴의 분비가 촉진돼요. 왜? 임신 도중에는 에스트로겐이 레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 미리 준비를 시켜놔야 되니까 프롤락틴이 분비가 증가해서 유선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기가 앙 하는 울음소리를 든다든지 아니면은 젖을 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프롤락틴의 분비가 더욱 증가해가지고요. 젖을 잘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이 프롤락틴이 보시다시피 GnRH의 분비를 억제해요. 그러면 GnRH가 있어야 FSH와 LH가 나올 수 있는데 GnRH가 없기 때문에 이 FSH와 LH도 나오지 않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생식샘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성에서는 오뷸레이션 사이클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고 남성에서는 스퍼마토제네시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일시적인 이제 불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하이포고나디즘이 있으면 성욕 자체도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성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연적인 피임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어려가지고 젖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애는 어릴 때는 열심히 젖 먹여 키우고 그 다음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임신까지 하면은 그 전에 태어난 애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 다음에 태아도 죽고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애가 젖을 뗄 때쯤에 그때쯤 되면은 애한테 어느 정도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다시 임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내추럴 컨트라셉션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대신 이건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프롤락틴 수치가 병적으로 상승한 상태,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 상태가 너무 오래 간다. 이제 뭐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에이메노리아, 하이포고나즘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까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왜? 성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우리 뼈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롤락틴의 분비는 특이한 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도파민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살라무스와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까지 바로 이어지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tubular infundibular pathway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니구나. 잠깐 죄송. tubular infundibular pathway는요. 요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 피추이터리까지 이어지는 여기 이제 가운데 공간을 인펀디뷸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되는 그 이제 신경회로인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도파민을 피추이터리에다 계속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롤락틴의 분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종의 원인으로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덩어리가 생긴다 하면은 신경이 눌려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할 테니까 도파민의 분비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프롤락틴의 분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도파민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계열 약물들. 주로 안티사이코틱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프롤락틴의 분비를 촉진해서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파민 아고니스트, 브로모크립틴이라든지 카보골린 이런 거는 프롤락틴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프롤락티노마를 치료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프롤락틴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TRH가 있어요. TSH가 아니고. 그래서 TRH는 원래는 기능이 TSH만 자극하는 게 기능이에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프롤락틴의 분비도 약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으면은 TRH의 분비가 많이 증가할 테니까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젖흐름증, 갈락토리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레귤레이션 사이클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프롤락틴 레벨이 크게 상승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게 프롤락틴을 만드는 덩어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프롤락틴의 분비가 촉진된 건지 이걸 감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프롤락틴 정상치 대략 한 20 정도거든요. 근데 한 150에서 200을 넘지 않는 정도로 이제 마일 또는 모더레이트한 상승이다. 시험에서는 뭐 한 50, 100 이 정도만 주는데요. 이제 그런 걸 이제 mild to moderate hyperprolactine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정도의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는요. 이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뭔가 레귤레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프롤락틴 분비가 증가했다. 요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그 원인이란 첫 번째 약물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계통 약물이 대표적인데 여기 안티사이코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메토클로프로마이드 이게 여기 들어가요. 둘 다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생리학적으로 연관이 되는 요 두 가지. 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면은 역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생리적으로 당연히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종의 이유로 우리 몸의 도파민 분비가 확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되니까 분비가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이포사이로이즘이 있을 때, 이제 하이포사이로이즘 있으면은 TRH 때문에 프롤락틴 시크리션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덩어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자, 그 조금 전에 사진 요거 보시면요, 잠깐만, 요 사진 요거 보시면요,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도파민이 이제 그 신경을 요렇게 딱 하나 있으면은 요 신경 끝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안테리어 피추이터리에서 끝나는데, 그리고 이 신경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덩어리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게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안테리어 피추이터리에 도파민을 내보내야 된다는 신호 자체를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생겼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 튜뷸러 인피더빌라 패스웨이는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락틴 분비가 약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아주 작은 덩어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프롤락틴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CKD가 있을 때도 프롤락틴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50, 100 요 정도만 상승한 게 아니고 150, 200 요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은 그거는 대부분 프롤락티노마, 특히 커다란 프롤락티노마인 매크로아데노마가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준이 1cm입니다. 그래서요, 프롤락틴이 상승한 걸 줬을 때는 상승했다는 사실 자체도 물론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suspicious historical feature가 있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여성에서는 무월경, 그 다음에 이제 저트름증, 갈락토리아, 그 다음에 뭐 불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남성에서도 성욕 감소나 불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고, 둘 다 오래 치료하지 않으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요 정도 증상까지 생기려면은요, 굉장히 프롤락틴이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가 발견된 환자에서는요, 일단 프롤락틴 자체도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요. 별로 높지 않은 경우에, 뭐 특히 한 20 조금 넘어가지고 뭐 30, 40 초반 뭐 이 정도인 사람은요, 이게 밥 먹고 나면 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공복을 해서 프롤락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엑셈 꼬박 꼼꼼히 해야겠네요. 이제 혹시나 프롤락틴을 레벨을 올릴 만한 그런 건수가 있는지, 약 뭐 먹는지, 그다음에 신경학 증상, 머리 아픈 거 뭐 그런 거 있냐, 하이퍼사이로이드 증상, 뭐 피곤하냐, 그다음에 리널 디시스, 이제 GFR이 정상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피지컬도 해야 돼요. 피지컬에서는 이제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나 아니면 하이포고나디즘의 사인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체스트본 인저리는 이게 뭐냐면은 요 프롤락틴이 그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에 그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자율신경들. 이게 자율신경이 시작하는 부분이 요 체스트 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손상이 되면은 그 프롤락틴의 분비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확인하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는 시험에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요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랩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TFT랑 레날 펑션 테스트 두 개를 꼭 해야 합니다. 요거 두 개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이 프롤락틴 레벨 올랐다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프롤락티노마라고 생각을 하고 MRI부터 찍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특히 뭐 150, 200 뭐 이렇게 올랐으면 무조건 찍는데, 한 50, 100 이렇게만 줬으면은 TFT랑 레날 펑션 테스트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무조건 MRI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프롤락틴의 상승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프롤락틴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요거는 프롤락티노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MRI 찍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짜고짜 찍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진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덩어리 프롤락티노마 봅시다. 요 프롤락티노마의 임상 양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퍼프롤락티네미아의 증상들, 거기에 이제 매스 이펙트들의 증상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성욕 감퇴, 불임, 무월경 요런 프롤락틴에 의한 증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통, 시야장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가 해요. 프리메노포절 워먼, 나이가 젊은 사람, 30대, 40대 요 정도인데 프롤락틴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FSLH가 뚝 떨어지면서 그 갑자기 마치 폐경기에 이행한 사람처럼 핫플래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조기 폐경이 생겼을 때 확인해 봐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프롤락틴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롤락틴이 올라갔을 때 특히 프롤락틴이 이제 종양에 의해서 그게 생겼을 가능성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프롤락틴이 한 150에서 200 이상으로 아주 높다. 시험 문제에서 애매하게 170, 180 이렇게 안 줘요. 보통 300,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준이 200으로 200, 150인가 200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다른 원인들보다는 프롤락틴에 의해서, 프롤락티노마에 의해서 증가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라갈 때는 뭐 보통 50에서 100, 요 정도로 약간만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피지컬,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피지컬 요런 거에서 프롤락틴이 올라갈 만한 그런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롤락틴이 아주 200 이상으로 굉장히 높든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들 서스피셔스한 게 전혀 없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경학적 증상 같은 게 벌써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MRI를 찍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스가 보인다? 그렇다면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종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요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요게 덩어리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굉장히 크지 않은 마이크로 아데노마가 생겼는데, 이게 있는 수준이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non functioning 아데노마가 생겼을 때도 프롤락틴 레벨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tubular infundibular pathway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작은 덩어리일 때는 이게 non functioning 아데노마냐 프롤락티노마냐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여러분, 요 정도의 작은 덩어리가 그 tubular infundibular pathway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매스 이펙트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덩어리 있는데 프롤락틴 올랐다.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프롤락티노마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프롤락틴이 한 100, 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프롤락티노마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non functioning 아데노마 때문에 프롤락틴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로 큰 프롤락티노마라면은 프롤락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딱 봐도 이제 1cm 이상의 매크로 아데노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게 작을 때는 이게 튜뷸러 인펀디블러 패스웨이를 억제 활동적으로 그렇게 크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큰 걸 줬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크기가 큰데 그거에 비해서 프롤락틴이 그만큼 높으냐? 이런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논펑셔닝 아데노마일까 아니면은 프롤락티노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롤락티노마를 확인을 하면요, 치료는 이제 만약에 증상도 없고 임신 계획도 없는 1cm 미만의 마이크로 아데노마다, 그렇다면 치료 필요 없어요. 프롤락틴 레벨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MRI 찍으면서 종양 크기만 팔로우업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임신을 원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떤 걸 쓰냐면은 도파민 아고니스트, 브로모크립틴이나 카버골린 같은 거를 주면은요, 요게 금방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그래서 이 프로라티노마는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게 투입 방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요, 크기가 굉장히 커서 막 시야장애, 두통 요런 게 있어도 증상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있어도 도파민 아고니스트로 치료해요. 왜냐면은 요게 요거는 이제 브로모크립틴 쓰면은 금방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뇌하수체 종양은 수술적으로 깔끔하게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수술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정말 엄청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물 치료로 최대한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물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스페노이드 본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뇌하수체의 그 액세스를 만들어주는 트랜스스페노이달 어프로치를 통해서 종양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약물 치료를 충분하기 때문에 설령 헤드에이크나 시야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수술하지는 않는다. 일단 약물 치료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막 크기 2cm, 3cm 이런 거 주면 막 수술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프로라키노마라면은 수술하지 않고 내과적으로 치료한다. 자, 그 다음은요. 아크로메갈리, 말단비대증 봅시다. 아크로메갈리는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덩어리가 뇌하수체에 생긴 거죠. 그럼 이 그로스 호르몬의 기능을 우선 보면요. 그로스 호르몬이 이름만 보면은 그냥 바로 얘가 성장을 촉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인슐린-like growth factor, 줄여서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IGF-1을요 다른 말로 소마토메딘 C라고도 한다는데 저는 글쎄 이 소마토메딘 C라는 이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IGF-1은 그로스 호르몬에 의해서 간에서 생성되어 가지고요. 주요 타겟이 근육과 뼈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뼈와 근육이 아미노 애시드를 많이 업테이크를 해서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은 직접 요 지방세포에도 작용을 하는데 요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라이폴라이시스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생화학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슐린은요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늘리고 그 다음에 라이폴라이시스를 억제하고 요 지방세포에서 그 TG 같은 거의 생성을 촉진하는 쪽이에요. 근데 요 그로스 호르몬은 요게 완전 반대인 거 하죠. 그리고 요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있잖아요. 요것도 그로스 호르몬이랑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IGF-1은요, 이름은 인슐린 친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는 짓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 그로스 호르몬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이아베토제닉 이펙트가 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는 우선 성장기. 성장기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많이 자야 그로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있으면은 요 하이포살라무스에서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 GHRH가 나와가지고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요. 이제 성장기를 벗어났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GHRH 분비가 억제돼가지고 그로스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로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는 아데노마가 생긴다? 그렇다면 몸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요, 대부분 상당히 진행한 형태, 이 매크로 아데노마 상태로 이 발견을 한다고 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논스프스 헤드에이크, 요런 것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냥 좀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겼나 보다 그러고 한참 지내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로메갈리가 어릴 때 발병하면은 자이젠티즘, 키가 굉장히 거인증 이런 게 생길 거고요. 성장판이 다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 그렇다면은 성장판은 완전히 다쳤기 때문에 키는 더 커지지 않아요. 근데 손발하고 내장이 커지는 아크로메갈리가 생깁니다. 주 증상은요, 신발, 장갑, 반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쓰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맞지 않는다고 이제 환자가 느끼는 거죠. 환자가 처음에는 이제 좀 부었나? 살이 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한증, 이런 것과 함께 기름진 피부 이런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굵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 이런 것도 생긴다 돼 있고요. 이게 팔다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몸의 장기들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generalized visceromegaly, 심장, 혀, 갑상선 이런 게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로스 호르몬은 다이아베토제닉하죠. 그래서 당뇨가 생기고요. 이상하게 치료를 하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크로메갈리가 있으면 콜론에 폴립이 잘 생겨요. 자, 아크로메갈리 확진을 받으면은 코로노스코피 꼭 해가지고 콜론 폴립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내분비의 진단이 생기는 거예요. 진단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몸의 호르몬은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도 역시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로스 호르몬을 그냥 재가지고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선별 검사로는 비교적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IGF-1 요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IGF 레벨이 만약 정상이다. 그렇다면은 아크로메갈리 룰아웃을 하고요. IGF-1 레벨이 높다. 그러면은 아크로메갈리 확진 검사는 넘어갑니다. 단 이때 요 IGF-1 검사하면서 베이스라인 그로스 호르몬 자체는 일단 검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컨퍼머티브 테스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당뇨처럼 75g 오럴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로스 호르몬 분비가 글루코스에 의해서 떨어지는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75g 섭취를 하고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뒤에 그로스 호르몬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크로메갈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글루코스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스 레벨이 그로스 호르몬 레벨이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아크로메갈리로 확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확진은요, 이렇게 내분비적인 랩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 뇌하수체 종양 같은 거를 있잖아요. 우리가 MRI로 확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것도 그렇고 업스테이트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것들이 확진은 전적으로 엔도크라이놀로지 랩에서 마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MRI를 찍었는데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걔네들 아무 기능도 없고 그냥 있기만 하고 사실 그것들에 의한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뇌하수체 MRI를 찍었다가 거기에 아데노마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프롤락티노마가 사실 아닌데 프롤락티노마라고 생각한다든지 아크로메갈리가 아닌데 아크로메갈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분비적인 질환의 그 진단은 엔도크라이노졸 랩에서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MRI 가지고 확진하는 거 아니에요. 컨퍼머티브 테스트는 당부화 검사입니다. 요거는 정말 진짜 튜머가 피추트리 있는지 아니면 피추트리 없고 엉뚱한데 그로스 호르몬을 리리징하는 튜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요거는 확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콜론 폴립 잘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콜론 폴립이나 아니면 콜론 캔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월 GI 엔도스코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이제 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검사가 이제 도파민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로스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도파민을 주면은요 그로스 호르몬이 반응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아크로메갈리 때는 희한하게 그로스 호르몬 분비가 오히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필수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 이제 검사 이것저것 해봤는데 애매하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트랜스페노이달 어프로치로 수술적인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수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타틴 아날로, 여기 옥트렐타이드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써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의 안타고니스트인 이제 팩비스어만트 뭐 이런 약을 써볼 수도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도파민이 이 아크로메갈리 있을 때는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 아고니스트인 브로모크립틴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강의록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아크로메갈리의 특이한 임상 증상들을 적어놨는데 요게 USMLE 보실 분들은 요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남은 뇌하수체 전엽 질환들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후엽 질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